금요일에 국감 거부하고 월요일에 국감 재개하는 자유한국당의 작심 3일. 작심 3일 정치를 규탄합니다. 작심 3일 정치를 바로잡는 팟캐스트 김3일 PD가 제작하는 뉴스 관장. 안녕하십니까. 적폐라고 생각되면 상대가 누구라도 반드시 집으로 보내버리는 적폐 타파 MC 시사평론계의 홍준표,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혁신, 개혁, 미래지향적 MC에 맞서는 수구 좌파, 입진보, 시사평론계의 서청원,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서청원이 언제부터 좌파 진보가 됐나요? 수구 좌파. 수구 좌파. 아니 근데 그 양반이 통일민주당에도 있었어요. 네. 3당 합당하면서 저 YS 따라서 민자당에 들어갔지만 또 한때는 또 민주화 운동에 또 한 바퀴 끼셨던 분이었습니다. 예, 우리 수구 좌파 입진보 시사평론가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셨고, 자 오전 10시 15분까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그 이전에 세상에 무슨 변고가 나도 못 일어났지만 방송 MC 시켜준다고 해서 일어났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차라리 나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사평론계의 503 이승원 평론가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제일 센 거 나왔어요. 503 뭐 그 정도 급은 돼야죠. 503까지 왔어요. 예. 503까지.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저 완전히 올빼미과인데 네. 아침에 막 6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힘듭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면 잠이 깨요. 아, 그래요?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한 밤 12시 반이나 1시쯤 자는데요. 자는 시간은 또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잠이 모자르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진행 마치고 11시 10분에 방송 딱 끝나면 그때 이제 잠 깨가지고 네. 방송 중에서도 취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예전에 낙곰수의 김모 PD라고. 예. 그래서 이제 김호준 씨가 맨날 맞아. 야, 이 새끼야, 자지 마. 이러면서. 맞아. 예. 기억나. 또 자고 있어. 그러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 이제 아침 7시에 SBS 전망대, 지금은 시사 전망대로 바뀌었습니다. SBS 전망대 출연을 해야 됐고 8시에 또 그 이수경의 파워 FM, 지금은 저 김영철의 파워 FM이 됐습니다만 거기도 출연해야 되고 뭐 그냥 나와서 멘트만 읽는 게 아닙니다. 원고 준비해야지. 또 또 녹음 구성 꼭지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1시 2시 넘어가면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낙곰수 그때 몇 시쯤 녹음했어요? 주로 밤에 했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다 저기 낮에는 어디다 실컷 놀거나 늦잠 자더니 늦잠 자고 8시, 9시, 10시 이렇게 녹음하니까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난 밤에 녹음하면 티가 났어요. 좀 듣기에. 약간 분위기는 그렇죠. 밤에 어디 지하 같은 데서 숨어서 녹음하는 듯한 그런. 그 합정동에서 녹음했거든요. 녹음실. 예. 그때 거기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졸았군요. 네. 그 오석훈 형이라고 그거 아시죠? 그 88만 원 경제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 형님은 저 새벽이 이 양반한테 새벽이 낮 1시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오전 5시, 6시 남들 다 일어날 시간에 이 양반은 그때 이제 자는 거죠. 완전한 올빼미. 저도 원래 그랬었는데 학교 다닐 때. 밤새서 뭐해요, 그럼 대체? 약간 예외적인 게 이제 저도 뭐 신문사 다니고 직장 다닐 때는 불가능한 그런 건데 그 예전에 석사 하느라고 미국에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제 자기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봤더니 새벽 한 4시 반까지 숙제를 하다가 그때 기숙사에 꼭 새가 울어요. 닭이 아니라 새가 딱 울면은 그때 기가 막히게 시간이 한 5시 반 전후예요. 4시 반 전후? 그럼 이제 5시에 잠이 드는 거죠. 미국에서도 한국 시각에 맞게 삶을 사셨군요. 거의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시차 적응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이승원 평론가. 아니, 그 가수분들 중에서는 송창식 씨가 낮밤이 뒤집어져서 사신다고. 그래서 낮 시간대 라디오에 모시려면 그냥 녹음 방송을 밤에 해야 되는.
네, 예전에 뭐 가수인지 뭐 DJ가 낮 12시 그 되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12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하차한다 그래서 그 물어봤죠. 이제 아는 PD 건너 했더니 낮 12시는 이 사람한테 도저히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두환의 그 이 잘못이 이 통금 시간을 해제한 것이 아닌가. 네. 국민 총화를 위해서 박정희 때 딱 통금을 만들어 놓고 통금은 이승만 때부터였던가요? 하여간 이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온 국민을 총화시키기 위해서 밤에는 자라 뭐 이랬던 거죠.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출산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는 전부 다 이 통금 휴지를 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막말 파문 그렇죠. 회자가 되면서 인간 쓰레기가 됐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왜요? 그게 밤 9시 전기가 안 들어와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아요? 뭐래?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면 촛불 켜놓고 진짜 뭐 책 읽기도 참 그렇고. 그렇지. 뭐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인터넷도 끊어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딴 데서 놀면 되죠. 밖에서 놀면 되지.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걸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클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함부로 불 피우면 그 저기 법에 걸릴걸요? 그것도 뭐 그런가요? 아니 하긴 전기 끊어놓으면 진짜 할 게 없다. 인터넷이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잘 안 되니까. 하여간 이런저런 조치도도 불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지.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면 당장 취임 이튿날 바로 공약사항 중에 하나겠군요. 이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다 끊는 거예요. 라디오 다 쉬게 하고. 용민철폐 독재타도 얘기 나오겠네요. 바로. 가장 강력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독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조금은 약간 있겠죠. 아주 없진 않아. 아주 없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 있게 밀어붙일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후보로서. 그 요즘 대한시사평론가협회가 말이죠. 실소유주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으로 제 동생하고 제 아내의 오빠가 지금 맡고 있는데 아니 저도 모르는데 두 분이 협회 회장이 된 거예요. 공동회장. 근데 이 두 분은 협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번에 협회 사무국장에 11살 제 아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실세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협회 사무국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실직고하라고 합니다. 시사평론가협회가 네 거 아니냐. 그게 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허풍입니다. 허풍.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말이죠. 김용민이가 자기 선거 나온 얘기 자꾸 하는데 왜 그 자기의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쉴드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쉴드 칠 목적은 전혀 없고요. 그야말로 일도 없고 이 비정한 정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과하면 지는 거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한 한국 정치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내가 사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과하지 말았으면은 당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던데. 전두환도 회고록 쓸 때 그런 심정으로 썼을 거예요. 나는 팩트만 말한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고 뭐 사과할 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할 목적이라면 그때 사과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제 본심이자 쉴드 칠 수 있는 논리지만 저는 지금 정치를 그만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쉽게 사과 못하고 쉽게 반성 못하고 쉽게 은퇴 못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옹호할 게 따로 있지 뭐 지난 저의 부끄러운 역사를 옹호한다는 것이 이거 몇 명이나 거기에 공감하시겠어요. 그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넌 왜 웃니? 재밌어서. 뭐가 웃긴데? 어느 지점이 웃겨? 그냥 전체 다가. 우리 관장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우리 이승원 평론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은 지금 제 얘기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논란이 일었을 때 금방 사과하면 냉큼 사과하면 좋을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저런 얘기가 뼈가 되고 살이 되면은 괴물이 되겠죠.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변하지 않군요. 그런 논리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매우 낮다. 이런 얘기야. 정치 평론을 그만둬야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아니 우리 준표 형 봐봐요. 며칠 동안에 그냥 온갖 아각대는 거 보세요. 말은 날마다 달라져요. 내가 성완종이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완종 씨하고 루이 암스트롱인 줄 알았네. 원더풀. 그것부터 또. 홍준표 씨가 뿔 없이. 네가 웃어주니까 제가 신나서 하는 거야. 그런 건가?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놓지 마 정신줄. 영혼 없이 웃고 있는데.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경남도지사 때. 그때 이제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전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 맞죠. 근데 언론들이 다 새누리당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거 이 자체가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보는 건데. 성완종 씨가 참고로 2004년도에 자민련 김종필 총재 다음에 2번이었어요. 전국구 2번이었거든요. 그때 2번씩이나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치인인데 분명히 좀 의도적으로 기업인으로 보이게끔 하는 프레임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타기죠, 전형적으로. 2015년에. 근데 이제 2015년 4월에 그 양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메모를 남겼는데 거기에 홍준표한테 1억을 줬다. 이거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은 돌아가셨지. 막 녹취까지 경향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지. 이때 홍준표 대표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그때 채널A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진행자가 물어봐요. 이제 성완종 회장하고 아느냐? 나는 몰라요. 라고 하더니 성완종 씨의 그 경남기업 본사가 자기가 지역구로 있었던 서울 동대문 답심리에 있었다는 거야. 답심리. 이제 개천 하나 건너면은 옛날 제가 살던 집에서 개천 하나만 건너면 답심리인데 답심리의 중견 굴지의 건설기업 대표가 살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자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몰랐다. 몰랐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본사를 둔 경남기업 회장이란 거를 알았지만 한 번도 안 갔다. 근데 같은 당 의원인데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후보로 나섰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2010년 11년 그때.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전국을 돌면서 충청도에서 이 양반을 본 기억이 얼핏 생각이 났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성완종 씨가 이 선거법 위반 건 때문에 이 송사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때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라고 격려해줬다. 그래놓고는 난 성완종이를 몰라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대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서청원 그 의원이 뭐 폭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라고 하더니 내가 전화를 한번 해서
나를 엮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또 나중에 가서 슬쩍 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 뉘앙스로 얘기하다가 네. 나중에는 서청원한테 네 측근이 자꾸 이렇게 나를 엮으려고 하는데 좀 조용히 시켜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네. 전화로 통화했다. 그 측근 이제 윤승모 부회장 얘기하는 네,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 얘기 또 바뀌어. 뭐 어떻게 바뀌냐면은 네. 골프장에서 만나서 얘기했다고. 통화한 거하고 골프장에서 얘기한 건 좀 다르잖아요. 네. 다 완전 다르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승모 씨가 말이죠. 서청원의 측근이기도 했지만 홍준표의 측근이기도 했어요. 아울러 또 그 성완종 씨의 측근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도대체 뭐 어디가 진실인지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뭐 증언이 막 달라지고 비틀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그 2015년 4월 인터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돈을 받은 일은 없지만 내 측근이 거래를 했을 수도 있겠다. 거의 뭐 그런 식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네. 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예.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구나. 아각대는 거 보면은 뭐 해볼 테면 해봐. 뭐 정치를 뭐 더럽게 배워서 뭐 이런 어딘까지 나가죠 지금. 네, 그렇죠. 뭐 8선이나 되는 양반이 이러면서 그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면은 네. 그렇게 상대방을 씹을 일이 아니지. 진실이 내 편인데 안 그래요? 근데 이 녹취록 이번 사건은 진짜 둘 중에 한 명이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혹시 못 가게 되면 이것도 서 의원 입장에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걸 텐데 재밌는 건 그 이용주 의원 뜬금없이 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보통 과거에도 이렇게 녹취록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때 보면은 뭐 별 내용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뭐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한. 근데 이번에는 이용주 의원이 등장하면서 약간 양상이 분명히 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용주 의원은 지금 함부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 그때 그 문준용 씨 사건 가지고 뭐 수사를 받느니 마느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또 논반진반으로 또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뭐 어느 정도는 도의적 책임을 예. 안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그 법조 출입 오래 했던 그 김프로라고 네. 팟캐스트 하는 이 SBS 기자 네, 출신이에요. 네. 그 양반 얘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통화한 그런 녹취록이 없다면 네. 없으면서 있다고 얘기했다면 서청원 씨가 서청원 씨가 지금은 뭐 곧 공개하겠다, 팩트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렇죠. 네. 나중에 가서는 내가 뭐 당의 분란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서 네. 키우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하고 그때까지 내가 그냥 당분간 자중하겠다. 그러면 녹취록이 없다는 거다. 그렇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뭐 이 정치인들이 뭐 품격 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네. 있으면 다 깐다. 근데 만약에 무슨 뭐 자기가 뭐 대의를 위해서 뭐 감춘다? 이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그래요. 예. 그렇죠. 지금 저 정도까지 워딩 나온 거 보면은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없다고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면은 서청원 의원이 뭔가 구린 거죠. 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글쎄요. 지금 저기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차하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때 뭐 한번 반전해 보겠다고 뭔가 카드를 꺼냈는데 이 카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카드다. 그럼 이대로 바로 관으로 가셔야지. 관으로. 관.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이 되셔야지. 네. 또 아울러 최경환 씨도 한꺼번에 세트로 박근혜와 함께 이렇게 이런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역풍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청원 씨가 내가 뭐 대의를 위해 뭐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지금 시츄에이션이란 얘기예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서청원, 최경환 현역 의원들은 출당 조치하려면은 당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보니까 한 76명 지금 107석이죠. 네. 그러니까 한 76명 정도가 된다는데 어쨌든 그게 참 애매한 게 친박당이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총선 때 다 친박 라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친박당인데 또 서청원은 지켜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 표결 붙이면은 몇 퍼센트나 나올까?
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내기합니까? 갑자기 내기로 가는 건가? 내기로 가는 겁니까? 그건 좋습니다. 아니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좋아요. 이거 표수를 공개하나요? 표결하고 나서? 뭐 공개 안 할 거예요. 부결되면 공개 안 하고 가결되면 당연히 그러면은 공개하겠죠. 표결에 붙였을 때 가결해도 공개 안 하지. 예, 그러니까 표결에 붙였을 때 음. 서청원, 최경환이 출당될 거냐 안 될 거냐로 내기를 그렇지. 할 때. 그렇게 가시죠. 음, 김수민부터 하시죠. 저는 표결 자체가 된다면 출당된다에 걸겠습니다. 출당된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승원 평론가.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게 이제 장고 끝에 악수를 항상 둬요. 예. 아니 지난번에는 장고 끝에 정답을 맞추셨는데 기세에 밀려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놓고 밀려가지고 네.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 그때 네. 김명수 후보자 그거 찬반 표결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뿜었습니다 그냥. 저도 네. 아웃된다. 아웃된다. 네. 아웃된다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이 흐름, 이 무드 속에서 박근혜는 이제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갖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가차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김용민 관장의 논리적인 것 같은 설명을 들으면서 이승원 씨의 그 표정이 안 된다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쟤랑 거꾸로 해야지. 두 분은 출당된다. 서청원 만약 표결 붙이면. 네네. 전 또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당연하지. 이게 늦게 말하는 게 되게 불리한 거구나 항상. 저 또 막 숫자 막 38, 막 76 막 그리고 있다가. 아니 뭐 그 표 계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박근혜와 서청원, 최경환 정도가 나가줘야지 바당 의원들이 뭐 10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울러 이제 박근혜와 관련한 온갖 지금 의혹들 또 스캔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암덩어리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공천 줬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 자기들이 국회의원 될 때 당 지도부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앞날에 도움이 안 되면 버릴 수 있는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박당이어도 그들 어쨌든 3명만 딱 제거하면은 명분은 만들어주는 거니까 출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난 또 그러면 뭐 안 한다로 뭐 해야 되겠네. 네, 안 한다. 네, 뭔가 돈박 쓰는 분위기인데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음모야, 음모.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을 보면은 아주 단순한 당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가 단순해야 돼. 그래야 먹혀요 유권자들한테. 그 홍준표 말이 말이죠. 정말 말인지 저 진짜 무슨 말인지 발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만은 근데 대중들의 뇌에는 아주 확실하게 박히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서청원 씨가 뭐 홍준표가 반발하니까 도리어 톤다운을 해요.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지. 네. 더 세게 나가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되는데. 팩트만 얘기한다. 네. 팩트가 뭔데? 내가 봤을 때 제시할 수 있는 팩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해 보죠. 이 뭐 출당시키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서청원에게 뭔가 홍준표에게 일격을 가할 카드가 있다 없다 한번 판단해 보죠. 이번엔 이제 제일 먼저 이승원 평론가 하셔도 되고. 뭐 서청원 의원이 뭐가 있다? 있다. 그러니까 녹취록 외에도? 녹취록. 녹취록 포함해서. 네. 하여튼 홍준표를 보낼 수 있는 무언가 이게 있다. 저는 평소 같으면은 조금 의아했을 텐데 이용주 의원이 등장하는 바람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네,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예, 우리 저는 카드는 있는데 홍준표 쪽에서도 서청원을 보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못 꺼낼 것이다. 둘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상이지만. 이런 막장 분위기면 다 까지 않을까 양쪽이 만약 갖고 있다면. 저는 통화 기록 정도만 있지 않을까. 통화 기록.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게 여기 그 무슨 아무리 기록 정신이 뛰어나도 이제 기자들은 당연히 취재할 때 이렇게 녹음기 요즘 다 켜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홍이 전화하고 어쨌든 뭐 아주 친한 사이 아니어도 같은 당 뭐 사람인데 일일이 전화 올 때마다 다 녹음기 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씁쓸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계산도 가능해. 이런 계산도 가능한 게 그 당시 이제 홍준표가 이 이완구와 함께 네네. 비박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둘만 조사를 네. 제대로 받았죠. 친박들 다 빠지고. 그 친박들은 다 빠지고 이 그렇죠. 두 비박만 사실상 그랬죠. 재판정에 서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둘이 반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홍준표를 뭐 하루 이틀 봤습니까?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전화 올 것이다. 친박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홍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녹음을 해놓자. 그럴 그래서 수도 있어요. 서청원 의원이 녹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김프로 이야기는 아니 그 고령의 정치인이 그 또 녹음하는 법을 알겠는가?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기민하게 할 수 있겠는가? 네.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녹음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폰만 써서 모르겠는데 삼성은 네. 바로 누르면 바로 되나요? 그렇죠. 그냥 통화 바로, 중에 녹음할 수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우리 얘기지 그거는. 그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 심나게 혹시 몰라요. 아이폰인데 탈옥해서 녹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탈옥까지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좀 다른 분들이잖아요. 예. 네. 아니 만만하게 서청원을 보면 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됩니다. 네. 이서청원이라는 사람이 녹음기 이렇게 들고 있을 이게 수도 있어. 정치 인생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노선을 떠나서 네. 이 사람이 원래 아까도 통일민주당 말씀하셨지만 YS계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리고 홍준표가 새까만 초선 의원일 때 어리버리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만두와 식혜를 들고 들어가다가 적발되던 그게 홍준표 의원이 식사 준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야 사당들이 막 싸우다가 국회 공전 상태였거든요. 예. 개원할 때. 예. 그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홍준표 초선 의원이 만두와 식혜를 본회의장에 들고 들어갔나 하여튼 들고 가다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되게 어울린다 그래서 왠지. 근데. 그때 SBS의 그 코미디 프로 중에 배워서 남주나라고 장안의 화제가 됐던 정치풍자 코미디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뤄졌었어요. 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당시에 그럼 서청원은 민주계의 좌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팔선 의원이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미 한참 하고 한나라당 대표도 했었어요. 이 양반이. 그렇죠. 그 할 거 다 했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은 사실 개표 방송 그 출구조사 발표할 때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1987에서 딱 발표할 때는 당 대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딱 대진이 서청원 대 한화갑. 그렇죠. 한화갑 성대모사 또 한번 해봐야겠다. 예,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요건 실패. 안철수 같았어요. 네. 다시. 아니 이거 하나가 무슨 될 때까지 합시다 김대중 오늘. 전 대통령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화갑입니다.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맑아요 목소리가. 요즘 그 안철수 성대모사 되게 심하게 연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막. 뉴스관장 이것으로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상에서 다음 녹음을 이어가도록. 2부는 옥상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서청원 씨가 그랬던 민주계 좌장이었던 사람이 아니 YS가 사실 박정희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렇죠. 박근혜에 대해서도 7푼이 8푼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친박 좌장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친박 짜장? 친박 짜장. 네. 예. 이분이 이제 민한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81년 당시 그 전두환이가 관제야당 그 이제 제5공화국을 열고 그때 이제 사실상 뭐 다 짜고 치는 그 야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뭐 민한당이니 국민당이니 심지어는 진보정당 비슷한 것도 관제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비슷한 게 이제 민한당 아니었어요? 네. 당시 민한당으로 해서 서울 동작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고 그러다 85년에 민추협 거기 이제 주축을 이루었고 그러다가 이제 통일민주당으로 옮겨가서 김영삼 총재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YS 계열로 이제 쭉 정치를 이어오신.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정무장관을 하고 나중에 신한국당 원내 총무, 한나라당 사무총장 그러다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고요. 그러다 또 이 정치가 좀 굉장히 좀 이분이 질곡이 있었어요. 2008년 이제 18대 총선에서 이제 친박계 공천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이제 물을 먹고 그렇죠. 나가서 이제 친박연대라는 전대미문에 세상에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치가 낯이 두꺼워야 돼요. 예. 친박연대가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으면은 누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되는 건데. 설마인데 네. 진짜 그 이름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당시 황당했죠. 그 확실히 그 사람들에게 각인된 그 효과도 효과는 컸고요.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공동대표로서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나름대로 원내교섭단체까지는 되지 않았죠? 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아닐 거예요. 원내교섭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예. 안 됐을 거예요. 자유선진당 보다 조금 의석이 적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예. 열몇 석이? 그 14석, 14석, 네. 14석을 차지했고 20석이 근데 안 됐으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비례대표 1번으로 여성을 이제 그렇죠.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양정예 씨라는 맞아요. 예, 양정예 씨라는 분.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듣도 보도 못한 네. 이런 그 정치권에서는 정말 뉴 페이스 정도가 아니라 뉴본 페이스였어요. 네. 완전히. 나중에 공천헌금 때문에 문제됐던 분이죠. 그래서 왜 그렇죠. 당신은 정치를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서가 양이. 양이 나는 젊으니까. 젊은이를 대표해서 네. 나왔다는 거야. 네네. 근데 엄마 돈으로 엄마가 나서서 치맛바람으로 사실상 네. 서청원 씨한테 공천원금을 냈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1번 차지했고 서청원 씨 감옥 갔고 네. 지금 서청원이라는 이게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5분 만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서청원 씨가 관계되어 있는 조직이 청산회라고. 네. 아마 그 청자겠죠. 같은 청자인데 이 청산회가 또 친박연대의 주요 계파 중에 하나였죠. 예. 네, 그래서 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YTN 돌발 영상에 나왔었는데 친박연대가 화려하게 총선을 마무리한 직후에 박사모 간부들이 친박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기자회견 하기로 홍사덕 의원이랑 얘기가 됐었나 봐요. 네. 근데 갑자기 당 관계자들이 뭐 지금 왜 기자회견 하냐, 네.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랑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박사모에서는 이거 청산회의 횡포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서로 떠밀고 싸우다가 송영선 의원이 나타납니다. 예. 송영선 의원이 박사모 간부들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예. 난리가 나죠. 예. 이 당이 어디 깡패 같은 것들이 장악하고 있어. 이러면서 심지어 한 당직자를 싸대기를 때립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네, 그래요. 송영선 의원이 다 잡혀버려요. 예. 그분은 요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편에 자주 조편에 가끔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것 그 같은데. JTBC에서 뭐 어떤 망언을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사드 문제 예전에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을 폄하했었나 뭐 그랬을 그 거예요. 거지 새끼 뭐 이런 네,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네. 네. 예. 대단한 분입니다. 예. 네. 송영선 선생. 이분에 대해서 뭐 평가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평가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몇 번에 시사평론계의 네. 송영선 해가지고 네. 이승원 평론가를 좀 빗대려고 제발. 했다가 와서 저를 밟을까봐. 그냥 박근혜 할래요. 뺨 때리는 거예요. 503. 뺨 네. 때리는 거. 이 깡패 같은 것들이 뉴스관을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예. 그래. 네. 그 송영선 씨가 그때 11억 중국 거짓대 발언을 했었는데. 맞아요. 중국 거짓 때 예. 진짜 대단하시죠. 중국 대륙 11억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문봉길 의사보다 더 강한 배짱을. 정말 대단한 네. 분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하여간 우리 무슨 저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서청원. 서청원 얘기했으니까 재밌는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이 또 이제 2015년에 이르러서 이제 2014년이었나요? 무슨 일이? 그때 이제 그 당 대표가 되려고 김무성하고 정면 2014년. 2014년이었죠. 그때 정말 맞아요. 세게 붙었죠. 730 재보선 국면은 또 김무성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에 네. 이제 대승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선거 굉장히 수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서청원은 친박의 모든 아이콘이 됐어요. 네. 친박의 아이콘으로서 배신자 김무성을 응징하기 위해 나섰는데 네. 결국 김무성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도 대통령은 지금 확실하게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또 저 양반이 됐잖아요. 유승민. 네, 그렇죠. 네. 그 유승민을 또 상대로 해가지고 뭐 정말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반드시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 국민한테 지령까지 내렸어요. 네. 박근혜 씨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서청원 씨는 2등이 되는 바람에 최고위원이 됐는데 김무성 대표가 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딴지 걸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면박 주고 네. 그랬던
그 톰과 제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YS 계열의 선배죠.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그렇죠. 예. 예. 근데 져가지고 2등으로 져가지고 최고위원하고 있고.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YS의 제자들, YS의 패밀리들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가신 그룹들. 네. 그래서 김영삼의 어떤 철학보다는 그냥 김영삼의 그 어떤 권위, 권력.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가방 못지하던 사람이 네. 뭐 그 나중에 뭐 큰 정치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가방 못지하다가 가방을 굴려버리는 네. 보좌관한테. 노루패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공항에서 가방을 유유히 이렇게 저도 유심히 봤어요. 천천히 일부러. 들고 끌고 오면서 나 이제 안 던진다 이런 표정으로 네. 꼭 잡고 오시던데 꼭 잡고. 네, 꼭 잡고 천천히 그러시더라고요. 카메라로 많이 찍으라고. 네, 그래요. 나랑 같은 사진을 보고 있었군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농구 대국입니다. 농구요. 예. 어허. 그때 이제 필리핀에 이제 그 사촌 형이 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노룩 패스 사건이 있고 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같이 밥을 먹는데 당시 그 필리핀의 그 텔레비전에서 그 노룩 패스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김무성 씨가 뭐 했던 그런 거 보면은 다 네. 비웃고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 농구에 대한 실력을 갖고 있는 네. 정치인이다. 감각이 있다. 감각이 있다. 오. 저렇게 보지도 네. 않고 패스를 네. 할 수 있는 네. 그 능력을. 그럼 패스를 잘한 게 아니라 비서가 잘 받은 거죠. 근데 정확도가 좋았어요. 예. 네. 그거 저는 약간 그때 이제 농담 삼아서 옹호하면서 주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어차피 저 인간들은 습속 자체가 보좌관들한테 떠맡기는 습속 아니냐. 예. 그럼 이왕에 줄 거 보좌관이 좀 덜 걸어가게 예, 굴려서 줬다. 예. 굴려서 안 주고 그냥 놔뒀으면 더 걸어와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확한 각도로 보좌관이 몇 걸음 아낄 수 있도록 굴려서 줬단 말이에요. 예. 힘을 덜 그러면 들이기 제가 봤을 때는 위해서. 김무성으로서는 최선의 행위다. 김무성 본인이 가방을 손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배려를 해준 네,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진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본다니까. 아니 김무성으로서는 예. 나는 네. 저기 내 자리가 위태로워서 가방 모찌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김수민 씨가 다 깠네. 예, 바로 김무성 대표. 네. 그 가방 모찌였다가 제가 그 가방 모찌가. 네. 가방 노룩 패스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 업체 대박 났어요. 가방. 그 가방. 네, 맞아요. 연두색. 연두색. 네. 그게 한 11만 원 돈 되더라고. 혹시 PPL이었나? 심지어 정치 페북에 자금 받았나? 아니 심지어 페북에 그 돌아다녔어요 한참. 그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판매고를 많이 올랐다는. 공항 패션이네. 공항 패션. 제가 딴게 공항 패션이 아니라. 팟캐스트 한 달 쉬고 김용민 브리핑 재기하면서 첫 시간 퀴즈의 정답자에게 두 분께 이 브랜드의 심지어 가방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렇게 가신 그룹들로서 YS에게 충성한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은 YS가 저 친구 물건이다 해가지고 캐스팅한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이인재 씨도 있고, 뭐 홍준표도 그 사례라고 볼 수 YS, 있죠. 그렇죠. 네. 김문수도 그렇고, 네. 뭐 두루두루 이렇게 민주화 운동 계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수혈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YS하고 같이 정치 안 하고 따로 나와서 야당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근데 참 YS와 그 DJ의 그 리더십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YS는 아무개가 이제 YS는 이제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있으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의제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큰 현안에 대해서 던져놓고는 얘기를 하면은 막 피 튀기게 똑똑하니까 막 삿대질도 하면서 고성이 오가면서 그때 YS는 팔짱 끼고 가만히 눈 감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듣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였다. 자는 거였다. 그냥 경청하는 자세인 줄 알았는데. 오치 마시는 거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사실은. 그게 YS가 묘하게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지적인 이미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이런 시리즈가 있죠. 뭐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가가지고 뭐 영어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쩌고 하다 리멤버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YS가 옆에 비서한테 야 리멤버가 몇 월 달이고 미치겠다.
그 얘기 되는데. 그리고 이제 YS한테 외국 사람이 취미를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제 뭐야 등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등산이 영어로 뭐죠? 클라이밍인가요? 그렇지 뭐.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산을 가리키면서 마운팅이라고. 근데 김영삼하고 좀 가까웠던 분이 얘기하기를 그 두 가지 그 설화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420번 한 것 같은데 네. 어린이날에 말이죠. 네. 그 일일 교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 조언을 받고 딱 앞에 서서 어린이 여러분, 저기 그 유명한 네. 서양의 철학자 중에 네. 스노우 피자라고 있다고. 스노우 피자가 있는데 그 스노우 피자가 했던 말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사과나무를 심는다. 멸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뭐 이런 건가요? 지구가 멸망하면 자기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준 것만 해도 좀 정확하게 좀 읽지. 피자. 그 예전에 또 그런 말도 했었어요. 저기 어디 근처에 여자 중학교 가서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문학 소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거를 톨스토이가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학생들 앞에서. 네. 그런 좀 비슷한 실수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홍인길 씨라고 총무수석했던. 나중에 뭐 한보였나요? 그렇죠. 깃털이었다고. 예, 그렇죠. 몸통은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필리핀에 사신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정말 그 양반이 잘생겼잖아요. 하여튼 뭐 수행비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가난한 야당 총재하다가 갑자기 여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민자당을 만들면서. 근데 이게 뭐 의전을 잘 모르니까 뭐 큰 사고를 쳤는데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게 뭐 잘못 듣고 그 어떤 당 행사인데 영어로 제목이 온 거야. 근데 파티라고 있어가지고 무슨 파티인가 보다 해서 그 파티가 그 파티가 아닌데 연미복을 준비했지. 근데 갔는데 혼자만 YS 혼자만 연미복을 입고 온 거야. 미치겠다. 주목을 확 받은 거지. 주목을. 그리고 이제 마치고 상도동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동작대교를 건너다가 야, 차 좀 세워라. 그러더니 인기라 네 한강에 빠져라. 밀어넣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파티면 DJ도 있어야 되잖아요. DJ.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당시 신문에서 그 옷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지 참 궁금하네요. 정치부 기자들도 소설 쓰기 딱 좋잖아. 이 뭐 복장의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아무도 연미복을 안 입고 왔는데 혼자만. 그런 재미있는 일화들이 YS한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YS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 영입해가지고 YS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보수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긴 하지만 YS와 그 나머지 보수 대통령하고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어떤 이 격차가 있다. 그 YS는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서 정의롭게 만들어서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를 분명히 세우고자 하는 진정성은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는데 근데 YS를 저는 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 양반하고 저기 뭐 이명박 박근혜 같은 당이었다고 뭐 무슨 그들하고 좀 뭐 대칭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이명박도 YS가 영입을 했죠. 그렇죠. 근데 YS가 퇴출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데려오긴 했지만은 이 인간은 도저히 뭐 설명할 수가 없겠다.
그 실제로 뭐 입막음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 후보 매수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으니 YS 시대에 이런 정치인을 어떻게 같이 한편으로 먹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내쳤지. 네. 그리고 이명박은 이제 형의 도움으로 2000년대 이회창 총재 시절에 네.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뭐 하여간 그런 일화들이 있고요. 서청원 얘기하다 여기까지 서청원 왔군요. 얘기하다가 네, 우리 또 예. YS까지 네, 그렇습니다. 민한당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이 양반이. 그치. 예, 예. 조선일보 기자 했을 때 이제 최병렬 씨하고도 같이 또 네. 정치를 그 최병렬 씨도 역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고. 네. 그렇죠. 예. 당 대표까지 하고. 둘이 또 라이벌이었었죠. 2000년대 초중반에 네. 예, 그렇죠. 경선에서 맞붙고 했었던. 네. 한때 그렇게 한국 정치의 산실이었던 보수 정치인의 산실이었던 네. 조선일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하여간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아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그 네. 자유한국당에서 서청원을 출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네. 네. 윈윈으로. 서청원한테 가가지고 아니 형님은 이제 국회의장 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장 하려면 어차피 무소속 해야 되지 않냐고. 미리 나가게 줘라. 네. 홍준표가 그럴 수도 있죠. 야. 진짜 서청원 그래서 자진 의원. 탈당하시라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례상 1당에서 의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는 형님이 나가주시면 바당 애들이 온다. 그래서 네. 우리 1당 되고 나서 예. 형님 국회의장으로 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거에 너무 속아 중요한 걸 가르쳐줬나?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패선이 될 수가 없었겠지. 한국 정치에서. 네, 이렇게 해서 파티와 함께하는 SBS 김용민의 뉴스관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승원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홍준표 네.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경남도지사 때, 그때 이제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전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 맞죠. 근데 언론들이 다 저기 새누리당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이 정치인이 아니라. 자체가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보는 건데. 성완종 씨가 참고로 2004년도에 자민련, 네 김종필 총재 다음에 2번이었어요. 전국구 2번이었거든요. 아, 그때 2번씩이나 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치인인데 분명히 좀 의도적으로 기업인으로 보이게끔 하는 프레임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타기죠, 전형적으로. 2015년에. 네. 근데 이제 2015년 4월에 그 양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메모를 남겼는데 거기에 홍준표한테 1억을 줬다. 네. 이거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은 돌아가셨지. 막 녹취까지 경향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지. 이때 홍준표 대표가 당황한 기색이 그렇죠. 역력한 가운데 그때 채널A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들어보니까 네. 정말 가관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진행자가 물어봐요. 이제 성완종 회장하고 아느냐? 나는 몰라요. 라고 하더니 성완종 씨의 그 경남기업 본사가 자기가 지역구로 있었던 서울 동대문 답심리에 있었다는 거야. 네. 답심리. 이제 개천 하나 건너면은 네네. 옛날 제가 살던 집에서 개천 하나만 건너면 답심리인데 답심리의 중견 굴지의 건설기업 대표가 살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자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몰랐다. 몰랐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본사를 둔 경남기업 회장이란 거를 알았지만 한 번도 안 갔다. 근데 같은 당 의원인데 네.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후보로 나섰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2010년, 11년 그때. 그럴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전국을 돌면서 충청도에서 이 양반을 본 기억이 얼핏 생각이 났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성완종 씨가 이 선거법 위반 건 때문에 이 송사에 휘말리게 됐어요. 네. 그때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라고 격려해줬다. 격려해줬다. 그래놓고는 난 성완종이를 몰라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서청원 그 의원이 네. 뭐 폭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라고 하더니 내가 전화를 한번 해서 꼼수 그때 몇 시쯤 녹음했어요? 주로 밤에 했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다 저기 뭐야 낮에는 어디서 실컷 놀거나 늦잠 자더니 늦잠 자고 8시, 9시, 10시 이렇게 녹음하니까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난 그냥 밤에 녹음하면 티가 났어요. 좀 듣기에. 네. 약간 분위기는 그렇죠. 밤에 네. 어디 지하 같은 데서 숨어서 녹음하는 듯한 그런. 네. 그 합정동에서 녹음했거든요. 녹음실. 예. 그때 거기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졸았군요. 네. 네. 그 오석훈 형이라고 네, 그거 네. 아시죠? 그 88만 원 경제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 형님은 저 새벽이 이 양반한테 새벽이 낮 1시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오전 5시, 6시 남들 다 일어날 시간에 네. 이 양반은 그때 자요? 이제 자는 거죠. 아. 완전한 올빼미. 음. 저도 원래 그랬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밤새서 뭐해요, 그럼 대체? 약간 예외적인 게 이제 저도 뭐 신문사 다니고 직장 다닐 때는 불가능한 그런 건데 그 예전에 석사 하느라고 미국에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제 자기 패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봤더니 새벽 한 4시 반까지 숙제를 하다가 그때 기숙사에 꼭 새가 울어요. 닭이 아니라. 새가 딱 울면은 그때 기가 막히게 시간이 한 5시 반 전후예요. 4시 반 전후? 그럼 이제 5시에 잠이 드는 거죠. 미국에서도 한국 시각에 맞게 삶을 사셨군요. 거의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시차 적응을 시차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그랬던 거구나.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우리 이승원 평론가. 아니 그 네. 가수분들 중에서는 송창식 씨가 네. 낮밤이 뒤집어져서 사신다고. 그래서 예. 낮 시간대 라디오에 모시려면 그냥 녹음 방송을 밤에 해야 되는. 네, 그런 예전에 분으로 알려져 뭐 있죠. 가수인지 뭐 DJ가 네. 낮 12시 네. 그 되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12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하차한다 그래서 그 물어봤죠. 이제 아는 PD 건너 했더니 예. 낮 12시는 이 사람한테 도저히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네. 보니까. 전두환의 그 이 잘못이 이 통금 통금? 시간을 해제한 것이 아닌가. 네. 네. 국민 총화를 위해서 박정희 때 네. 딱 통금을 만들어 놓고 통금은 이승만 때부터였던가요? 하여간 이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온 국민을 총화시키기 위해서 밤에는 자라 뭐 이랬던 거죠.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출산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는 네. 전부 다 이 통금. 휴지를 내려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게 이제 막말 파문 네, 그렇죠. 회자가 되면서 인간 쓰레기가 됐습니다. 네. 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네. 예.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왜요? 그게? 밤 9시 전기가 안 돌아봐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아요? 네. 네. 뭐래?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면 어. 촛불 켜놓고 진짜 뭐 책 읽기도 참 그렇고. 그렇지. 뭐 캠프파이어, 응?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인터넷도 끊어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딴 데서 팟캐스트. 놀면 되죠. 밖에서 놀면 되지. 예. 예. 밖에 나가서. 예, 밖에 나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예, 그걸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클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함부로 불 피우면 그 저기 네. 법에 걸릴걸요? 그것도 뭐 그런가요? 아니 하긴 전기 끊어놓으면 진짜 할 게 없다. 인터넷이고 네, 뭐 그렇죠. 아무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잘 안 되니까. 네. 예. 하여간 점점점. 이런저런 조치도도 불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왜 그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지.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돼서 네. 당선이 되면 당장 취임 이튿날 바로 공약사항 중에 하나겠군요. 이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다 끊는 거예요. 라디오 다 쉬게 하고. 예. 용민철폐 독재타도 얘기 나오겠네요. 바로. 네. 가장 강력한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독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조금은. 조금은 약간 있겠죠. 네. 아주 없진 않아. 네, 아주 없진 않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 있게 네. 밀어붙일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후보로서. 예. 네. 그 요즘 대한시사평론가협회가 말이죠. 네. 실소유주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으로 제 동생하고
제 아내의 오빠가 지금 맡고 있는데 아니 저도 모르는데 두 분이 협회 회장이 된 거예요. 공동회장. 네. 근데 이 두 분은 협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번에 협회 사무국장에 11살 제 아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실세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협회 사무국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실직고하라고 합니다. 시사평론가 협회가 네 거 아니냐. 네. 예. 그게 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허풍입니다. 허풍.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말이죠. 김용민이가 자기 선거 나온 얘기 자꾸 하는데 네. 이 왜 그 자기의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쉴드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쉴드 칠 목적은 전혀 없고요. 그야말로 일도 없고 이 비정한 정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과하면 지는 거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한 한국 정치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내가 사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과하지 말았으면은 당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던데. 전두환도 회고록 쓸 때 그런 심정으로 썼을 거예요. 나는 팩트만 말한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고 뭐 사과할 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할 목적이라면 그때 사과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제 본심이자 쉴드 칠 수 있는 논리지만 저는 지금 정치를 그만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쉽게 사과 못하고 쉽게 반성 못하고 쉽게 은퇴 못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옹호할 게 따로 있지 뭐 지난 저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옹호한다는 것이 이거 몇 명이나 거기에 공감하시겠어요. 그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넌 왜 웃니? 재밌어서. 뭐가 웃긴데? 어느 지점이 웃겨? 그냥 전체 다가. 우리 관장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우리 이승원 평론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은 지금 제 얘기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뭔가 논란이 일었을 때 금방 사과하면 냉큼 사과하면 좋을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저런 얘기가 뼈가 되고 살이 되면은 괴물이 되겠죠.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변하지 않군요. 그런 논리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매우 낮다. 이런 얘기야. 정치 평론을 그만둬야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아니 우리 준표형 봐봐요. 요 며칠 동안에 뭐 그냥 온갖 아각대는 거 보세요. 말은 날마다 달라져요. 내가 성완종이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완종 씨하고 루이 암스트롱인 줄 알았네. 원더풀. 그건부터 또. 홍준표 씨가 뿔 없이. 네가 웃어주니까 제가 신나서 하는 거야. 그런 건가?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놓지 마 정신 줄. 영혼 없이 웃고 있는데. 그래요. 금요일에 국감 거부하고 월요일에 국감 재개하는 자유한국당의 작심 3일. 작심 3일 정치를 규탄합니다. 작심 3일 정치를 바로잡는 팟캐스트 김3일 PD가 제작하는 뉴스 관장. 안녕하십니까. 적폐라고 생각되면 상대가 누구라도 반드시 집으로 보내버리는 적폐 타파 MC 시사평론계의 홍준표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혁신, 개혁, 미래지향적 MC에 맞서는 수구 좌파, 입진보, 시사평론계의 서청원,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서청원이 언제부터 좌파 진보가 됐나요? 수구 좌파. 수구 좌파. 아니 근데 그 양반이 통일민주당에도 있었어요. 3당 합당하면서 YS 따라서 민자당에 들어갔지만 또 한때는 또 민주화운동에 또 한 바퀴 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수구 좌파, 입진보 시사평론가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셨고, 자 오전 10시 15분까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그 이전에 세상에 무슨 변고가 나도 못 일어났지만 방송 MC 시켜준다고 해서 일어났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차라리 나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사평론계의 503 이승원 평론가 와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제일 센 거 나왔어요. 503 뭐 그 정도 급은 돼야죠. 503까지 왔어요. 예. 503까지.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저 완전히 올빼미과인데 네. 아침에 막 6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힘듭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면 잠이 깨요. 그래요? 네.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한 밤 12시 반이나 1시쯤 자는데요. 자는 시간은 또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잠이 모자르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진행 마치고 11시 10분에 방송 딱 끝나면 그때 이제 잠 깨가지고 네. 방송 중에서도 취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예전에 낙곰수의 김모 PD라고. 예.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김호준 중간에 씨가 맨날 맞아. 야, 대새끼야, 자지 마. 이러면서. 맞아. 예. 기억나. 또 자고 있어. 그러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네. 그때 이제 아침 7시에 SBS 전망대 지금은 시사 전망대로 바뀌었습니다. 네. SBS 전망대 출연을 해야 됐고 8시에 또 그 이수경의 파워 FM 지금은 저 김영철의 파워 FM이 됐습니다만 네. 거기도 출연해야 되고 뭐 그냥 나와서 멘트만 읽는 게 아닙니다. 네. 원고 준비해야지 또 또 녹음 구성 꼭지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1시 2시 넘어가면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